나도 아는 곳이었다. 자동차 2대를 동시에 주차할 만큼 마당이 넓은 집이었다. 고양이들을 위해 단독주택을 통째로 쓰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지금껏 내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그건 나에 대한 배려였을까? 왜 그런 배려를 했을까? 왜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꼈을까? 그 밤에 내가 실감한 건 너와의 간극이었고 격차였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김혜진 작가의 소설집 너라는 생활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김혜진 작가의 너라는 생활 이 소설집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오프닝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만 여기서 지금 이 책을 아직 안 읽었습니다. 읽기 전인데 이 오프닝만 정말 편견 없이 사전 정보 없이 보자면 지금 삐졌네. 약간 서운했네. 이 마음이에요. 서운해.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이 간극이고 뭐고 다 떠나서 왜 나한테 그 얘기 지금까지 안 했지? 그 다음에 그게 배려인가?까지는 뇌피셜이잖아요. 근데 왜 배려하지? 갑자기 막 급발진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둘이 어떤 관계일까? 이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렇죠. 서운해할까? 저는 이 책 읽었고 사실 제가 책디한테 추천했던 맞아요. 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소설인데 오프닝 문구만 보면은 배려받는 느낌이라는 거를 항상 기분 좋아하진 않는다 누군가는 그런 게 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오지가 예를 들어 저번에 위로받은 순간 얘기하면서 힘들면 일 대신 해줄 테니까 들어가 네. 라는 그런 따뜻한 순간 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배려는 되게 고맙거든요. 네. 근데 뭔가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받는 사람보다 위에 있는 느낌이 되게 풀풀 날 때. 그치. 뭔가 아. 동정받는 느낌이라고 그렇죠. 할까? 근데 진짜 악의가 없어. 어. 악의 없이 진짜 마음을 쓰는 거였는데도 왜 나를 그럼. 약한 사람처럼 보지? 이게 약간 피해식일 수 있거든요. 그 응원이라는 것도 되게 그래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응원할게 맞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좀 배려 좀 받고 싶다 요즘. 그런 멘탈이어가지고 사실 배려는 거절하지 않는다. 눈치 주는 건가? 배려는 해달라고? 아니. 아니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보면서 아 나는 이런 배려 받고 싶다. 차라리 오히려 차라리. 받고 싶다. 근데 뭐 이런 배려는 좀 다른 배려일 수 있죠. 이게 여기서는 약간 경제적으로 그렇죠. 느꼈던 위화감. 그쵸, 네, 그쵸. 위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가까워지는 데는 공통점 하나 정도만 있으면 이제 대화를 틀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오프닝에서 나온 나와 너 이 사람도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그 마음, 그 곱게 바로 공통점이었어요, 두 맞아요. 사람이. 근데 그것 말고는 다 달랐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는 환경, 뭔가 부를 추구하는 방법 이런 게 다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라는 사람은 그 배려함을 느꼈던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배려해? 하고 느꼈던 나라는 인물은 재개발을 얘기가 나오는 동네의 세입자예요. 그래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너라는 사람은 그 길 건너에 이미 재개발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자 나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투자용으로 전원주택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갭 투자하고 막. 그리고 전원주택에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들만 고양이를 위한 살아.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람은 지구하는 입장에서 조금 뭐야? 간극을 느꼈던 느낄 수 거죠. 있죠. 그래서 이런 간극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제가 오프닝으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간극과 격차가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렇습니다. 나와 너 사이의 어떤 거리. 네, 이런 걸 딱 얘기하거든요. 그겁니다. 아 이거 진짜 책 모임하기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네. 추천합니다. 너라는 생활 이 책의 구성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프닝에서 말하는 이 두 사람처럼 나와 너의 관계가 총 8팀이 나와요. 아, 그래서 8편의 소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작품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작품 제목은 3구역 1구역이라는 작품이 들어가 구역의 있었고 숫자가 네. 딱 개발된 곳과 개발되지 않은 거예요. 것이죠. 나의 레벨의 차이다. 이거죠. 1, 2구역도 아니야. 어. 1과 3. 3 바로 붙어 있지 않아.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로 일인칭. 나오고 네. 나가 관찰하고 느끼는 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이 8팀에서 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인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렇죠. 풍족하지 않아요. 항상 나라는 인물은 풍족하지 않아요. 물론 아닌 팀도 있어요. 8팀 중에. 그래서 보통 너라는 인물은 대학 동기거나 뭐 연인 사이거나 아니면 동거인이에요. 저는 그중에서 연인이자 동거인인 너에 대해서 말하는 작품이 있는데 너라는 생활.
이게 이 분명히, 책 제목과 같은 작품이죠. 표제작이죠. 네. 이 타이틀이기도 한 이 작품이 좋아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 작품에서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있고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혼자 이제 혼자벌이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너는 뭐 하는 놈이야? 너는 지금 실직한 상태의 놈이에요. 미안합니다. 실업급여는 받고 있죠? 근데 이게 얼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혼자 이 생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하는 입장이 나라는 인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지관에 면접을 보러 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 너의 이력서를 보더니 막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2,000시간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2,000시간? 경력 조건이 일한 시간이 2,000시간이 2,000시간. 넘어야 되는데 이 너가 48시간을 일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틀? 네, 그러니까 막 실랑이가 벌어져요. 이거 그냥 받아달라. 근데 담당자는 아니 이거 조건이 서류가. 안 수정상, 되는데 그쵸. 안 되지 않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돌아가시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의 대응은 뭐냐면 저는 어른들한테 잘하고요. 어른들이 저를 참 좋아하고요. 뭔가 이런 호소를 해요. 인정해요. 논리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쓰셨던 이게- 분들은 좋아하셨고요. 뭔가 이렇게 계속 네. 질질 끄는 거예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담당자는 막 티야? 걱정되니까 취업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 48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경력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정이 안 됐구나. 이 사람이 잘렸어요. 3개월 동안 일한 곳이 있었는데 여기 이력서에는 쓰기는 뭐한 이력이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원래 지체학생의 그 활동을 돕는 활동 보조사로 3개월 동안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걸 썼으면 사실 48시간은 뭐 차지. 충분히 어. 채워지는 건데 이걸 왜 못 썼냐면은 이 애가 중학생인데 자기가 태어나서 연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활동 보조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너는 활동 보조사로서 뭔가 얘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경험을 시켜주고 싶구나. 근데 얘가 이동이 좀 힘들잖아요. 근데 무리해서 이 애를 데리고 막 극장에 가서 택시 태워서 막 보내서 어쨌든 끌고 가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잘리지? 근데 극장이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놀랐던 거야. 그렇지. 암흑 상태가 된 게.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잘 데려다 줬는데 이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됐어요. 난리 나지. 그래서 엄마가 이거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하고 데리고 왔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해고 통보를 그렇죠. 받았습니다. 해고까지.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어쨌든 좋지 않았고, 근데 이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시간이 모자라서 자격이 안 된다고 담당자가 말을 하고,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서 있고 우두커니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담당자가 너무 짜증을 내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짜증낼 필요는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너는 좀 화를 냈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아니 내가 시간 모자른 건 둘째치고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냐라고도 그렇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라는 사람은 그런 걸 못하는 못하는 사람인 사람이야. 거예요. 착한 사람이구나. 네, 보다 못한 나가 이제 그냥 받아주시면 되지 않냐. 있는 자리에서는 받고 뒤에 가서 버리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건데 또 노골적으로 담당자가 막 짜증을 내니까 나가 나서가지고 이제 받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너가 팔을 끌면서 이제 그만 가자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그럼 상황. 나는 빡친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 나봐. 야 나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 있어봐. 입장에서는 이러면서. 이런 너의 행동과 화도 못 내고 그리고 답답하지. 이런 48시간도 못 채우는 그 경력을 그렇게 만든 너가 너무 답답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러는가. 그런 입장에서 간극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본 너에 대한 서술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시시때때로 공과 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일과 생활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모두를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 속에 몰아넣는 사람이고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면서 거듭 우리의 생활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고. 그냥 겁나 싫어하는. 아니야. 근데 이게 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힘든 거죠. 지쳤어. 그러니까 지금.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조금만 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하게 하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딱 너와 있을 때 느끼는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그렇죠. 느낌을 받는 거죠. 뭔가 두 분도 이렇게 뭔가 그런 간극.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간극을 느꼈을 때가 있었는지. 이거 좀 극단적이긴 하다. 근데 왠지 이게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날 보고 저는 왜 그렇게 사니? 쟤는 현실과 막 뭐의 경계를 흐리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 나 그렇게 생각할 거 어떤 생각입니까? 왠지 쟤는 그래서- 왜 저러고 사는지 왜 모르겠다라고 저러나. 고생하면서 답답하네. 답답하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소한 게 되게 많아요.
저도 되게 작은 에피소드인데 되게 머리를 얻어맞은 충격이 있었던 게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고시 공부를 몇 년 해가지고 어렵게 이제 국가고시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드디어 고위 공직자가 됐어요. 됐어. 그 자부심도 있을 거고 막 저도 옆에서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고 고생했네. 정말 너무 고생했다 해서 기분이 막 좋았던 그런 그 입사 초반이죠. 쉽게 말해서 입사 초반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 시시콜콜한 생활 속 얘기를 나누다가 회사에서 자기보다 이 공무원들은 급이 급수 있잖아요. 있죠, 예. 급수. 그 계급이 2계급이 낮은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랑 그래서 평소에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자기랑 친한 다른 누구를 통해서 식사 자리를 이렇게 우연인 것처럼 꾸며내서 자기한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례할 수도 있는 행동이잖아요. 아무리 뭐 멀리서 보고 마음에 들고 좋아해도 부탁을 했겠죠, 이 중간에 사람한테. 다리 좀 놔달라. 그래서 제가 약간 충격받은 포인트는 어떻게 직장에서 그것도 직장이면 더 보는 눈도 많고 되게 입사 초반에 예민할 때 그런 행동은 너무 무례하다.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그 남자의 행동을 저는 되게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렇지 하다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친구의 포인트는 그게 아닌 거예요. 기분이 좋다. 7급이 5급한테 진짜? 나는 주제였던 거예요. 접근이 이제 급수가 안 맞아.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천박하게 하진 않았지만 듣다 보니 부적절하다. 이 뉘앙스가 약간 감히라는 뉘앙스였고 아니 자기가 설령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도 자기가 뭐라고 감히 나한테 이렇게 했냐 이게 막 분노하는 걸 제 느끼면서 무섭다. 그 전까지도 소름. 솔직히 경제적으로 저희 집안이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뭔가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것들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들이 잘 맞으면 친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냈고 지금도 친한데 그때 되게 이 친구가 뭔가 지금 이 자부심 뽕이 찼나 이러면서 그렇지. 뭔가 그런 처음으로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티는 안 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도 그런 뽕이 이제 잦아 들어가고 직장은 다 직장이고 뭐 이러면서 좀 그 기억은 희미해졌는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그 거리감이 갑자기 머리를 다시 때리더라고요. 벽은 확 생기는 맞아. 되게 근데 충격받았죠. 휴가를 즐기는 그런 인스타 사진들만 봐도 1박에 막 몇백짜리 방에 가는 친구들 그치, 사진 그치. 있잖아요. 친했던 친구가 굉장히 멀리 가 있는 느낌. 막 돌잔치 막 호텔에서 진짜? 그럴 수 있죠. 근데 되게 오래 봤던 사람도 그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멀게 느껴지던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게 일종의 다른 예를 들어 인종처럼 느껴지는 그게 심지어 약간 가까울 때 더 큰 것 같아요. 책디가 소개해준 얘는 사실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더 가까운 사이인 것 같고 그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원까지 제가 모종의 이유로 부모님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혼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서울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모든 걸 다 내가 벌어서 해가지고 온갖 알바 뭐 과외 뭐 별걸 다 했었는데 동아리 후배가 너무 자기 과외하면서 돈 버는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 마음이 너무 알잖아요. 나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 힘들지. 뭐 몇 개나 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등록금이나 월세 같은 건 집에서 내주고 필수 생활비 일부도 주는 거야. 용돈이야? 용돈이야? 근데 용돈도 그냥 이제 뭔가 사기 위해서 용돈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데 그거 하나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즌 뭐 한정판 뭐 사야 되는데 그럼 이거 해야 되는데 나 내일 놀아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이게 월세 내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순간 약간 저는 벽이 확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약간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경제 상황은 다르긴 하는데 이게 내가 이거를 공감하는 게 거기서 되고 야 나는 말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 또 그럴 수 없는데 그래 힘들지 않은데 약간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좀 있고 비슷한 게 이제 부모님이랑 어쨌든 사이가 좋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약간 기가 빨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약간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집에 가는 거야 힘들면. 나 가족이 좀 제일 쉬고 올게. 뭔가 집밥 좀 마음이 먹고 편하고 올게. 힐링이고. 저는 마음 먹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부모님 얼굴 뵈야지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하고 이제 작심을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갔다 오면 이틀 누워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좀 느낄 때가 있었어요. 아예 공감할 수 없는 평행선인데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가 힘들다고 하면은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가서 집에 얘기해봐라. 훌쩍 갔다 와. 라고 하는데 나는 그럼 더 힘들어지는데 전혀 공감이 안 가서 돼. 좋은 소리 못 듣고 오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죠. 근데 뭐 알바해서 그걸로 월세를 안 내고 뭐 자기 생활을 쓰든 안 쓰든 그 전혀 사람 문제 없죠. 상관없죠. 예. 그래. 근데 이게 간극이 느껴질 그냥, 때가 다르네. 있는 거죠. 그렇죠. 저 그런 사실 거죠. 트레바리 갔을 때 그 비슷한 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아. 트레바리에 와 있는 사람, 저도 이제 그런 약간 네트워킹을 하고 싶어서 가긴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다 뭔가, 이런 문화적 공간과, 다 좋은 사람들이야. 살롱이야, 살롱.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다, 들어보면 다 좋고, 다 좋은데, 뭔가 그 이질감. 맞아요.
그런 게 좀 뭔가 있었어요. 좋다 싫다의 간격이- 문제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트레바를 하시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어. 근데 뭔가 나는 그 인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사소한 게 생각이 났는데 그 친구네 집 놀러 가면 우리 집과 다른 점을 느낄 때 간격이 확 그럼요. 벌어질 때가 혹시 있거든요. 좀 크고 나면 집에 잘 안 가잖아요. 어, 서울 집에. 그쵸. 어렸을 때 제가 음.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앞집 남매랑 저희 집 남매랑 친했어요. 그래서 앞집에 한여름에 엄청 땀을 흘리고 놀고 밥을 먹으러 갔던 거예요. 다 같이 애들이랑. 근데 거기서 육개장 같이 비슷한 거를 팔팔 끓여가지고 애들한테 줬어요. 어.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개고기였던 거예요. 아. 아이 야, 그건 진짜 충격이다. 나 되게 그냥 선생님. 뻔뻔했다. 너무 충격받았어. 어. 근데 나 저희 무슨 TV가 80인치였어?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렸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집은 우선은 개고기를 집에서 이렇게 끓여서 안 먹을 뿐더러 밖에서도 안 그리고 먹는 사람 많죠. 감자탕 같은 것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 저도 하면 그래요. 먹지. 그러니까 이걸 근데 또 감자탕도 집에서 해 먹는 집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뭔가 집에서 먹을 수 없고 되게 특이한 음식을 집에서 이렇게 애들을 한여름에 보양하라고. 내가 이렇게 대접한 거야. 폭탄을 던져? 되게 비싸다고 알고 있어 그게. 그러니까요. 대접한 거야. 애들 이제 우리 귀여워. 얘 친구들이니까. 근데 사전 고지 해줬나요? 사전고지 안 육개장인 해주지.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아니, 그 저도 예전에. 사실 농화에 가가지고 음. 먹은 적 있어요. 모르고. 저도 그런 전 알고. 기억처럼. 그래서 먹었는데, 어. 먹다가, 야, 여기 개고기 잘한다는, 뭔 소리지? 개고기가 어딨어요? 라고 했는데, 네가 먹는 게 개고기라는 거야. 나 진짜 그 뒤로 정말 전 약간 심리적으로 역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개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여기서도 간극인 거죠. 아, 있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아, 이게 우리 집과는 다르구나. 다르다. 너라는 정말. 사람은 쉽지 여름에 않다, 진짜. 한여름에 이제 보양을 개고기로 하는 집에서 그것도 하는 어. 집이구나. 삼계탕만 찾는 집이 아니구나. 네, 이렇게 문화 느끼는 차이가. 거죠. 와, 오. 근데 연인끼리 야, 그것도 충격이다. 같이 살게 되면은 그런 거를 훨씬 더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작품 속의 나에게도 다시 한번 또 위기가 찾아와요. 너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복지관이나 이런 경력과 무관한 곳에 임시직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냐면 환경 디자인 건축 전시에 응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공모 작품을 받고 이제 순번 매기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아, 그게 끝이에요? 네. 주요 업무요? 그게 이제 임시직이에요. 그 공모가 정말 끝나면은 알바구나. 네, 이제 끝인 거죠. 근데 그때 나라는 애가 이제 너가 일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간 거예요. 근데 자꾸 너를 뒤쫓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며칠 전에 공모 작품을 들고 온 사람인데 접수 시간이 6시까지인데 살짝 또 지나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한장하죠. 대접이잖아. 예. 입장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내가 기차를 놓쳤고 이걸 만드는데 5개월이 걸렸고 이렇게 말해봤자 뭐예요. 어떻게 받아줘 말아 뭐, 못 받아주는 거예요. 받으면 규 규정상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며칠 후에 퇴근길에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이 사람이 혹시 앙심을 품고 그래서 자신한테 데려왔구나. 찾아오나 해가지고 자긴 자꾸 너라는 인물은 뒤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빨리 집에 가서 신고를 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제 너라는 인물은 내가 가서 불쌍하니까. 그 사람한테 왜 따라오냐고 그렇지. 물어보겠다. 아, 못할 것 같은데? 물어보겠다고 아니, 하는 물어볼 사람이야, 보면. 왜냐면 사람들 좋은 대화 의도로. 좋은 의도로 내가 잘 설명하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믿는 거죠.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지 말라는 나를 뿌리치고 가요. 그래서 저기요, 저 왜 따라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때 이제 나라는 인물 이런 생각을 또 해요. 내일은 모레는 다음 주에는 저기 서 있는 저 사람보다 더한 걸 데려올지도 모르지. 너는 우리의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고 위협적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한다. 라고 너에 대한 간극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떻게? 같이 그러니까. 살 수 있나? 어떻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따라온 건지 정체가 뭔지 그 두 사람이 계속 살 수 있는지는 이제 책을 통해서 보세요. 돌아버려요, 네, 이거 진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심리묘사의 다리. 이 작품도 그렇고 이 소설집이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 그 파리의 연인의 유명한 대사죠. 이 안에 너 있다처럼 내 안에 너 있다를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니까 갈라져서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다르지만 서로를 품고 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고 결국에 우리의 삶이다. 이거를 지금 계속 이 책에서 말을 해주는 것 같고 너라는 생활에서 나가본 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가 정말 싫은 거 투성이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덧붙여져요. 그러나 너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경계하지 않고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너였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을 수 있었고, 그런 성향이 나를 언제나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랑 다 같은 거죠. 제가 그렇죠. 앞집에 뭐 개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친구랑 다음 날부터 안 놀고 이게 절교.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 많죠. 그냥 너와 나는 다르고 결국에 그거를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같이 사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헤어지는 건데, 이 책의 마지막 작품에서는 헤어지는 인물들이 나와요. 나와요. 결국에 다르기 때문에 헤어져요. 그리고 둘이 동거를 했기 때문에 짐도 너는 뭐 소파 가져가, TV 가져가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짐을 나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던 너가 다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가 그걸 깨닫는 문장이 있어요. 그 마지막 작품에서는 한 번 뒤섞인 것들은 결코 이전처럼 분리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느끼는 너와의 간극은 서로 섞이는 과정 같은 거지,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섞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너가 분리되지가 않는다. 이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제가 이 책을 책풀 바캉스 추천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유를 되기보다는 그냥 좋은 작품이니까. 좋은 지난 작품이니까. 회차에 이어서 시간이 있을 때 생각해볼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시간 있을 그럼요. 때 우리 가까이에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지나간 인연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보는 되지. 너는 어떤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서 느끼는 간극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나한테 어떤 식으로 섞여 들어와서 지금의 내가 됐는지를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은 작품이 많고, 오프닝에서 얘기한 삼구역 외구역 같은 경우도 책디가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사람이 이 간극을 느끼는 나는 너랑 계속 같이 다니는가, 그러니까. 그 심리가 계속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웃기네. 것들이 여러 개 중증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사실 김혜진 작가는 죽어라는 거 테마, 그래서 이제 뭐 재개발 다루는 작품 되게 많고, 뭐 불가나의 자서전 같은 작품도 저는 추천하고, 올해는 빠졌는데 2021년, 2022년 두 번 다 젊은 작가상에 들어갔어요. 거기도 다 약간 이런 비슷한 딸에 테마. 대하여 유명하죠. 그런 테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가를 한번 팔로우해 보시는 것도 쭉 따라가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김혜진 작가의 너라는 생활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책플릭스의 클로징 코너, 이번 주에 뭐 봤지? 오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바캉스잖아요? 바캉스 하면은 또 수영이겠죠? 진짜 수영을 징하게 하는 영화를 한 편 최근에 봤는데 그렇게 연결된다고? 그 수영이 정말 두둥실 즐거운 수영일 수도 있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수영하는 그런 작품을 하나 봤거든요. 뭐야 대체? 따끈따끈. 제목은 넷플릭스 2022년 작품이고 더 스위머스라는 영화예요. 많이 잘 유명하진 않았는데 저도 우연히 어디서 보고 뭔가 그냥 이끌리듯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봐서 같이 보려고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배경은 시리아예요. 벌써 쉽지 않죠. 쉽지 않다. 시리아? 수영? 시리아에서 살고 있는 두 자매가 주인공입니다. 이 두 자매는 사라와 유스라 자매, 언니가 사라, 이제 둘째가 유스라인데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의 아버지가 전직 국대까지 할 정도의 프로 수영 선수였고, 지금은 막내까지 이제 세 자매가 있는데 자기가 올림픽에서 최초로 세 딸을 올림픽에 출전시킨 아빠가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정말 올리 수영에만 매진해서 막 훈련 뭐 했고 엄청 막 관리하는 아버지 밑에서 이제 큽니다. 막내는 아직 어리고 그 언니랑 둘째 둘 다 수영을 되게 잘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잘하는 건 유스라인 거예요. 그래서 유스라가 우리 집에 막 보물이야 거의.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유스라 이번에 뭐 했고 이겼고 막 유스라가 그냥 거의 집안의 희망과 꿈인. 그래서 둘째가 더 잘하고 언니는 뭐 막 맨날 그런 거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데 무려 배경이 2011년에 시작해서 2015년이 배경이에요. 이때는 한창 시리아가 엄청난 그런 혼란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막 이 친구들이 막 어디 클럽에서 놀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공습이 막 번쩍번쩍 거리고 막 클럽 조명이랑 같이 막 이러면서 시리아가 점점 내전이 심화되면서 가까운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 또 어떤 친구는 유럽으로 그 탈출해가지고 가족을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소식들이 점점점 코앞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 자매도 일상 속에서 점점 폭력이 자기들한테 가까이 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큰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한 수영 경기에서 유스라가 경기 중 그 수영장이 공격을 받으면서
그 폭탄이 수영장 물속에 떨어지면서 죽을 뻔했어요. 아, 죽을 뻔하면서 정말 이젠 더 이상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스라가 아직 많이 17세인데 18세기가 되기 전에 얼른 유럽으로 가서 독일이 그 당시 난민을 수용했는데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가족을 그 입국시킬 수 있는 그런 신청 절차가 있으니 언니는 유스라 데리고 빨리 가자 독일로.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허락을 받고 출발했는데 보트를 타고 탈출했던 거예요. 아. 근데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죠. 너무 많은 시동과 너무 작은 보트로 보트가 막 가라앉기 시작해요. 시동이 안 걸리고. 이 상황에서 프로 수영러인 사라와 그렇죠. 유스라는 한밤중에 그 바닷물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밧줄로 자기 몸을 묶고 보트의 무게는 줄이면서 자기들의 수영 실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어머. 그래서 배는 시동이 걸리고 한 3시간여를 수영을 해서 드디어 유럽 땅을 밟고 바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독일로 어떤 난민의 자격으로 가기까지 그 여정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해서 독일에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서 다시 수영 선수의 꿈을 어떻게 펼쳐가고 참고로 이 유스라는 자기가 2016년 리우 올림픽에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 꿈을 처음에는 난민이 되고 나서 잃었어요. 근데 올림픽에 난민 대표팀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리우 올림픽에 그 꿈을 다시 찾아가면서 어떻게 다시 이 친구가 수영을 하게 되느냐. 이게 이제 감동 실화. 그렇죠. 실화 바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실화예요. 충격적인 실화고 실제로 이 자매는 그 바닷속에서 헤엄을 쳐서 탈출했고 언니는 난민 활동가로 활동하다가 체포돼서 지금 복역 중이고 유스라는 난민 친선 대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 네. 실제로 몸에 밧줄을 감고 수영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게를 막 줄이는 거죠. 사건 자체가 워낙 드라마틱한데 그것을 그려내는 방식들 그리고 주제가 수영이다 보니 물을 소재로 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의 촉감, 그다음 청각 이런 느낌들, 이 연출이 굉장히 생생하면서도 다양하게 나와서 막 내가 수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연출도 함께 하고 뭐 연기도 당연히 훌륭했고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할 거리도 있으면서 감동실하잖아요. 또 이게 감동으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제가 봤는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건 어그레시브 레츠코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지난주에 니모나는 영화였고 이거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인데 원래는 이제 일본 지상파에서 5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이 되다가 넷플릭스로 넘어오면서 15분짜리 시리즈가 됐습니다. 정말 두 분 다 내가 안 보는 걸 넷플에서 보시네요. 취향은 다르니까요. 간극을 느꼈나요 혹시? 감각이 확 느껴지네요. 그리고 각자 취향이 정말 소나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정말 그렇죠. 보는 것만 본다. 안 바뀌어.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 5개 시즌이 연속으로 넷플릭스에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대박이란 얘기죠. 5개나? 이 친구 시즌 5가 최근에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일본 배경이고 캐릭터가 전부 동물입니다. 주토피아 같은. 주인공인 레츠코는 어떤 동물이냐? 레서 판다예요. 일단 귀엽죠? 먹고 들어가는 귀여워. 먹고 들어가죠.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 아이템이야. 자, 근데 레츠코는 기업 경리부에서 일하는 소위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권위적인 부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 되게 큰 돼지야. 권위적인 부장. 다른 직원 뒷담화 좋아하는 소위 수다스러운 회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하마야. 하마? 이런 직원도 있고 되게 시니컬한 동료도 있고 MG 오피스의 그 매운맛 버전 후배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선배 이런 건 뭐 괴롭힘입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걘 누군가요? 수달인가? 맹랑한. 아무튼 그런 다양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겪는 온갖 짜치는 에피소드를 다루는데 MG 오피스처럼 빡치진 않아요. 근데 왜 제목이 어그레시브 레츠코냐면 레츠코는 레서 판다라는 캐릭터에서 알 수 있듯이 좀 세기보다는 순둥이네. 순하고 소심해요. 그때 화가 나는구나. 그래서 갑질당하고 잘못한 게 없고 막 비난당하고 이럴 때도 앞에서 개기질 못하는 거야. 아이고.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푸냐? 노래방에 가서 헤비메탈을 부릅니다. 뭐 있네. 이런 네. 방법이 있으면 돼. 헤비메탈을 부르는데 레서 팬도 되게 귀엽잖아요? 네. 근데 그 헤비메탈을 부를 때 아주 변하나? 거의 악마와 같은 그 연출과 맹수처럼. 한자로 열이 나와요. 그리고 막 불타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표정의 연출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앞에서 얘기 못하고 뒤에 가서 빡치고 막 욕하고 헤비메탈 부르고. 그런 건데 시즌 5까지 나왔다는 건 메인 스토리도 있다는 거잖아요. 쭉 이어지는. 이 평소엔 소심한 캐릭터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고 그 다음에 시즌 2에서는 막 갑자기 IT 업계 거물이랑 우연히 연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는 첫 보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비리를 캐내기도 하고 일부러 그래서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되나? 이러려고 그랬는데. 상징으로 영어 토익반 역시. 같은 약간 그런 방식으로 첫 보전을 막 벌이기도 하고
아이돌에 도전하기도 하고 그래요? 심지어 헤비메탈 아이돌인가? 그러니까 심지어 시즌 5 지금 나온 에피소드에서는 일본 국회의원 선거에 나갑니다. 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맥락들이 다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다 하네? 있어. 그쵸? 그러면은 상상 아니야, 상상? 아니 야만케야? 왜 이렇게 다 해? 이거 어떻게 그걸 다 레츠코의 해? 상상은 약간 그렇죠. 현실이 된다 그런 느낌. 아, 전혀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는. 그런데 이게 되게 막 그런 특이한 사람이고 야만케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소심하고 평범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시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줄 평을 뭐라고 남겼냐면 보통의 꿈도 소중하다. 딱 그 메시지가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는 굉장히 너를 띄지만 비리를 캤다가 아이돌이 됐다가 정치물이 됐다가 막 이러지만 근데 레츠코라는 캐릭터는 끊임없이 그 평범한 꿈을 되게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되게 공감형 애니메이션이에요. 직장인이면 약간 몰입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분명히 거예요. 있죠. 그리고 너무 생생하게 그 디테일하게 그 맞아. 동료들의 그런 게 구현이 돼 있거든요. 아 물론 당연히 연애도 합니다. 아, 근데 킹 받을까 봐 못 보겠어. 아, 한 번 보세요. 한 번 보면 이게 내 취향이다 아니다가 딱 나올 거니까. 동물로 딱 그려질 것 같아. 약간 아, 우리 그렇죠. 이렇게 부장님은 어. 어떤? 아, 상상. 누구? 자, 일단은 짧기 때문에 한번 클릭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재밌게 보신 작품들 있으면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주에도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팟빵에 워킹 포테이토님. 오뜨밀 보다가 넘어왔습니다. 오뜨밀 저희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죠. 거기서 넘어온 사람. 그렇죠. 댓글 처음 봅니다. 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이거 방영 당시에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남들만큼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서 생긴다고 하던데 뻔한 얘기지만 가족들끼리도 서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소통하면 더 나은 가족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오지님. 또 팟빵에 꾸준히 댓글 남겨주시는 분이죠. 마들렌뮤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가족 이야기라고 하니 최근에 본 영화 비밀의 언덕이 생각나더라고요. 초등학생인 주인공 명은이는 꿈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아이인데 부모님과 가정 환경이 좀 부끄러워 소소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글쓰기에 재능이 있지만 늘 2, 3등상만 받던 명은이가 솔직하게 글을 써보라는 조언을 듣고 가족에 대해 부끄럽고 내밀한 이야기를 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벌써 소름 돋아. 어린이가 주인공이라서 나도 겪어온 그 시간들과 마음이 이해된달까요? 가까워서 너무 잘 보이는 가족이지만 또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안 보이기도 한 참 소중하지만 평생의 숙제처럼 어렵기도 한 가족이란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 이거는 지난주 오지가 소개해준 가족입니다 말고 네. 우리 백수린 작가 책도 조금 생각나네요. 거짓말이라는 네. 얘기를 하니까 눈부신 남부에서 이 얘기했던. 거짓말, 네. 자,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신 분들 많고 그 외에 이제 개인 블로그에도 책플리스트 감상 종종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정성스럽게. 네, 어쩌다가 읽게 때가 있는데 잘 들어주시고 기록까지 남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아예 종방을 하면은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늘게 길게 이렇게 그쵸. 끌고 가야 되는데 잊을만 하면 네. 돌아오는 걸로. 오늘이 책풀 바캉스의 마지막 에피소드였어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저희도 앞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름엔 일단 돌아와야 된다 해서 꾸역꾸역 한번 네. 모여서 해봤습니다. 요즘에 폭우에 폭염에 코로나까지 또 다시 확산된다고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책풀 바캉스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